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은 맞죠. 강제운영입니다. 요즘 하도 깡센을 입에 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씩 시황 관련해서 뭐 전망 이런 것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왔습니다. 이 시간대 또 올해 시장 전망 또 하게 됐는데, 올해 시장 전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워야 산다 시간에 하는 주제 자체가 메인 게임 스타트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존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대부분이 시장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과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부분이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본 게 과연 맞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첫 시간인데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우선 올해 봐야 될 업종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게임 스타트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작년 한 해를 잠깐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국내 증시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적은 사실 잘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증시는 따로 놀았다는 거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증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나스닥이 3% 급락했다 하더라도 이쪽은 신고가를 보이고 나서 하락한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는 고사하고 아직도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에서 오늘 또 뭐 코스닥이나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을 나타냈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높아진 수출과 이익 체력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너무나 좀 안 좋았던 구조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고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잘 잡아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계속 팔았고 거기다가 연기금 역시 대규모 매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수급의 주차란 쪽이 개인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작년 말부터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과 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락의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락이 제한되는 부분이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국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밸류에이션의 정상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저평가된 것들 올라가야지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 타이틀을 가지고 고평가를 받던 쪽에 성장 동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졌다면 주가가 내려와야죠. 이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고 그동안 너무나 지겨운 주식들 해봤자 맨날 똑같은 가치주, 저평가 하는 쪽이 성장 동력을 장착을 했다면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너무나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시장을 평가를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만 더 간다, 안 된다 이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국면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것이 지금의 현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얘기할 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간단하게 2020년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재작년 시장입니다. 왜 재작년 시장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지 하나씩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0년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우선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24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역시도 25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의 매도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 매도가 거의 없었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연기금이 꾸준히 빠졌었고 나중에 올라갈 때 연기금이 축소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적인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펀드 환매. 그런데 이 물량을 다 받은 것이 역시 개인들이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약 47조라는 매수가 2020년도에 나타났었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수 자체도 없었고 매도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기관에서의 매도가 약 10조 정도 출하가 되었었죠. 그래서 코스닥 역시 개인들이 16조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시장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나왔었냐? 재작년 코로나를 위해서 무너졌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거래대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이 44%, 45%라는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 다음에 대형이라든지 중형 쪽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지수 자체가 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반대로 소형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장 강세를 띄었던 업종은 뭐였냐라고 하니까 코로나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연구한다, 치료제를 연구한다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성공하면 지금의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수익을 가져가듯이 성공을 했었다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 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세가 두드렀던 쪽이 어디냐? 2차 전지, 화학, 대표적으로 이 당시는 소재보다는 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해운 쪽에서는 이제 해운주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언택트 시대였다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였지만 인터넷이라는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시장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IT였죠.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가 상당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IT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가장 약세되었다가 된 쪽을 보게 되면 우선 의료업종이 바로 눈에 띕니다. 그 의료업종은 어떤 케이스냐? 코로나 시대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의료의 판매를 위축시킨다 이런 논리가 폈었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설강이라든지 조선기계 건설 같은 산업재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경기 관련된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은 소재 쪽은 약세를 띄었다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맞춰줬었다 되고요. 은행 보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죠. 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장을 결과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향이 나타났고 반면에 통화 정책을 피기 시작한 겁니다. 즉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으니까 이 유동성 장세가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지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앞으로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시대, 언택트라든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더 가파라질 거야 하면서 통화 정책이 강하게 유동성을 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이때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증시에 강하게 들어갔고 결국 시장에서 아까 수급에서 봤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그림을 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2020년과 비슷하게 역시 25조 정도의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컸죠. 기관의 매도가 38조 넘는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의 매도가 거의 없었다가 되는데 오히려 빠졌을 때는 들어왔다가 올라갔을 때 일부 팔았다 정도였었는데 연기금에서 매도가 상당히 컸었죠. 24조라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을 제외하고는 결국 대부분은 역시 개인들 중심의 장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을 매수한 게 없었고 종목별로만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역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연기금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MSCI 이머징 마켓에서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과의 어느 정도 비율 부분, 이런 거에 따른 기계적인 영향도 상당히 컸었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딱 봤을 때 2020년도에 가장 상승이 작았던 쪽이 소형이었죠. 오히려 소형 지수가 16.5%라는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반대로 대형 같은 경우 상승이 1.6%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왜 이거밖에 나오지 못했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1월 달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사실 뭐 2020년 11월 달부터 움직였던 건데,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외적인 시총 최상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 다 팔았습니다. 그건 개인들이 그걸 샀는데, 무거워진 그 시가총액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증시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 개인들이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물론 IPO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한 거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금 자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강세 뛰었던 업종이 뭐였냐라고 하면 의료업종입니다. 의료가 굉장히 강했죠. 왜?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란 기대치가 연초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의료업종 같은 경우가 엄청난 상승했던 것도 실적이 기반되어서 올라갔었다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가장 안 좋은 업종이었고 2021년에는 가장 강한 업종이었다면 2022년에는 제일 좋을 거냐라는 생각할 때 저는 여기서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별로냐? 사실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었죠. 보통 의료업종은 신상품을 만들면은 30 정도, 전체 판매 30 정도는 정상가에 팔고 나머지 30 정도는 할인가에 팔고 나머지는 진짜 더 싸게 박리담회 한다, 이런 식인데, 정부에서의 보조금이 나오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될 거야 라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의료 소비 자체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할인을 거의 적용을 안 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독감 수준 정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서서히 결국은 이제 풀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럼 소비 자체가 단순히 의료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의료업종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제일 상승 기대치가 높았던 쪽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가장 높았고, 반면에 2020년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돼버리죠. 2021년도에 가장 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이었던 겁니다. 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기대치로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대가 된 케이스죠. 즉 기대했던 성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부분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쪽을 볼 때 은행도 상당히 강했죠. 왜? 2020년도에 못 올라갔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실적에 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갔냐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강세에 뛰었다가 된 쪽에서 또 하나가 통신이죠. 2020년도도 약했던 업종입니다. 통신은 사실 그렇게 크게 코로나 관련해서 악재가 있지도 않고 호재가 있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대형 쪽에서 약세란 부분이 주로 나타나는 쪽은 제약이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가장 강세됐던 IT가 결국은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갑자기 작년 연말 되니까 다시금 반도체가 강세에 뛴다, 다시금 주도주가 반도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하죠. 반도체 단기적으로 메리트 없다, 시장 수익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시장에서 기대치가 한번 붙었다가 실망감이 나타났다가 다시 기대치가 형성되었지만 확인해야 될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외적인 자동차라든지 화학철강, 조선건설기 이런 것들도 반등을 했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20년과 2021년 시장을 딱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총평부터 해야죠.
간단하게 위드 코로나, 제약사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피크아웃. 그런 실적이 좋게 나와도 피크아웃이야. 실적이 좋게 나와도 피크아웃이야. 이 논리면 다 끝났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은 것들도. 반대로 시장 자체는 실적이 정말 크게 증가를 했죠. 2020년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 나서 실제 이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거의 비슷할 만큼의 EPS 증가율이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냐? 못 올라가죠. 왜? 피크아웃이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 반대로 실적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모멘텀만 들어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성장만 한다,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 한마디면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업이 원래 이런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쪽을 아예 취급도 안 하던 기업이 우리 이쪽에 진출합니다. 주가 급등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수급에서 봤듯이 외국인이 빠져 있었고 연기군도 빠져 있었고 개인과 일부 기관 투자자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개인과 일부 기관 투자들이 새로운 신규 작업이 들어왔으면은 가는 것들 가고 빠진 것들 빠지고 새로운 모멘텀 갈 것들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면 결국 한쪽은 가고 한쪽은 빠진다는데,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쪽은 피크아웃이니까 못 간다는 논리로 끝내버린 거고, 반대로 성장 동력이 있다는 쪽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서 계속 급등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작년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도의 시장 전체적인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에 가장 약했던 소형이 2021년도에는 가장 강세했던 거고요. IT 역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작년에는 약세했던 거고, 약했었던 은행 보험이 상승이 나타난 거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란 부분도 있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통화정책 정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셀 쪽에서가 오히려 빠지고 2차 전지 소재가 그나마 받쳐준 케이스였고,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보다는 해운 쪽에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또 빠졌던 케이스고요. 제약은 가장 좋고 기대치가 높았던 쪽에서 반대가 돼버린 케이스가 바로 작년이죠.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로 바뀌는 모습. 통신 역시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받던 부분이 실적 모멘텀 가지고 올라간 케이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20년 시장과 2021년 시장은 시장에서 버팀목을 해주고 중장기 투자를 해주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개인들의 이슈와 모멘텀 따라서 등락을 보이고, 실적이 정말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 폭이 없으면 그게 모멘텀이 돼서 올라간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한쪽이 딱 올라가주면 좋은데, 제한된 수급 내에서 한쪽이 올라간다 될 때는 다른 쪽은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2021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한번 보죠. 누적으로 보니까 아까 봤었던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 다 합친 겁니다. 누적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래소가 외국인 같은 경우가 50조를 팔았고요. 기관에서가 64조를 팔았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만 113조를 매수합니다. 코스닥에서는 27조를 매수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의 한 축이 돼준 건 좋았는데, 그 전에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움직여줬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 빠져버리니까 해외 증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된 거고,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심을 여기저기서 잘 잡아서 가도 좋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인드가 그게 가지 못하다는 거죠. 바닥권에 있고 여기서 빠질 자리 없어, 더 위로 갈 거야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는 강했지만 계속해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그때부터는 투매가 연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의 가장 큰 배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죠. 2020년과 2021년 동안 누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IT는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IT 내에서 실적이 정말 좋고 반도체 같은 건 최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좋다 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이 생각도 하셔야죠. 8월 달에 앞으로 메모리 전망 안 좋다 해서 무너졌던 게 11월 달에 좋아졌다가 됐지. 그러면 앞으로 고정 가격이라든지 비메모리가 확연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반기 전망하는 거는 아직까지 전망입니다. 그 부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반도체가 추가 상승폭 여력이 2, 3%밖에 안 남습니다라고 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움직인다 될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2020년도에 딱 봐야 될 부분에서 우선은 2년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확연하게 약했던 쪽이 은행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은행 보험은 실적이 좋다가 돼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성장 동력 없어. 이러면 끝납니다. 실적 좋으면 뭐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성장이 확연하게 좋은 쪽을 사야지 성장도 안 보이는 실적 조사 와서 뭐 할 거야? 이 논리를 하면은 못 갑니다. 대신에 빠지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역시 상승이 가장 컸던 것 중에서가 항공과 해운이 들어오는데, 해운 같은 경우는 비대화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병목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 부분이 주가에 크게 올라간 케이스였는데 대부분이 HMM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 빠졌다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간 여건은 그 부분입니다. 의류가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제약 이쪽도 역시 시장 대비 초과 상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많이 했는데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이라는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니까, 시장이 실적을 보기 시작하거나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성장 동력이 앞전에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승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죠.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상승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약했던 쪽이 올라와서 키 맞추기를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잡고 있고 새롭게 들어온 거는 외국인데 아주 대규모로 현재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나눠버리니까, 그러면 한쪽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쪽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에서 봐야 될 게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 간단하게 볼 때는 철강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조선기계 봐야 됩니다. 건설 봐야 됩니다. 왜? 경기는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된다. 경기 자체 정상화된다가 올해라고 생각한다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봐야 되는 쪽은 철강과 산업재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도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도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IT보다는 조금 못했는데 시장에서 상승률 자체가 시장보다는 조금 높은데 괜찮냐라고 할 때 괜찮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저평가란 부분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순위 정도로 본다고 할 때는 백화점, 유통 내에서도 구분 지셔야 됩니다. 중고 소비 관련된 유통주 아닙니다. 메리트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점의 네트워크도 고평가된 면세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내 내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 역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딱 4주 동안에 이 배워 산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업종들 하나씩 해드릴 건데 그때 왜 이 업종들을 더 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크게는 이쪽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업종들의 특징은 저평가, 실적이 좋은데 성장성이 약해라고 지난 10년 동안 평가를 받았던 쪽입니다. 그럼 이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2020년도부터 21년 동안의 시장 총평은 수급이 개인들 중심으로 쏠렸고 시장에서 실적이란 부분은 좋지 않아. 왜? 피크아웃이니까. 반면에 모멘텀, 성장 이것만 붙으면 되는 시장이 2021년까지의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왜 커졌냐? 사실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좋은 애들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 실적하고 무관하게 이벤트, 이슈라든지 모멘텀 받는 성장이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쪽은 급등을 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시장 성격이. 2021년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미증시도 나스닥의 강세보다는 S&P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S&P 안에서도 기술주가 있고 가치주, 실적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증시에서 급락이 어제와 그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고가를 보는 쪽이 어디냐?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와 자동차 정도가 신고가를 유지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수급이라는 부분과 시장에서의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못 가는 디커플링이 발생된 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밸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정말 싸죠. 어제하고 오늘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더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국내 증시에서 밸류가 코스피가 10.7배, 미국이 요 근래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S&P가 22.9배, 유럽이 신고가 갔다가 오늘 좀 빠지겠죠. 16.5배, 일본 17.4배, 중국 17배, 인도가 24.8배.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선진 지수니까 비쌀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은 17배, 대국이니까. 인도는 28배, 25배.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난 국가라서. 그럼 국내는 저성장 국가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평가받았으니까 그렇다 치죠. 그러면 국내 증시 10.7배가 싸다? 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싼 게 맞습니다. 정말 쌉니다. 디스카운트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땐 정말 싼데 속 내용을 보면은 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참 이게 약간은 국내 증시가 한번 이 수급적인 부분부터 해서 너무나 한쪽으로 쓸려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수출과 연동이 굉장히 크죠.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는 사실 인구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수 자체는 한계가 딱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국내 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부분 이쪽인데, 사실 이제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 너무 잘 나왔죠. 수출이 딱 보니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645억 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은 80년대에 딱 개장을 했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100이라는 지수 포인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규모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근데 이게 86년도에 흑자 전환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이 이제 흑자 달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1000포인트라는 자리대까지 올라갑니다. 89년도에. 근데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500에서 1000포인트라는 장기 박스권을 거의 10년 동안 나타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출 자체가 다시금 가파르게 올라간 시기가 옵니다. 언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생산 공장으로서 확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수출 자체가 4,400억 불까지 증가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때가 다시 한번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갑니다. 딱 10년 동안의 박스권의 고가 곱하기 200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수출 자체가 5천억 불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코스피 지수와 수출하고 연동을 자꾸 시키냐면은 국내 자체의 기업들의 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출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죠. 6천억 불 달러니까.
그리고 올해가 최대치를 작년 2021년이 최대치를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추가 상승한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임기 동안에 주가지수 5,000포인트 만들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왜?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수출이 10년 동안 정체하면서 이때 주가 고가 만들었던 거에 2,500 정도가 넘어갔으니까 2,700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두 배가 나중에 상승한다면은 5,400 정도 나오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를 한 번씩 10년 동안 나타내고 한 번 레벨업하고 한 번 레벨업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수출 전망은 최소 내년보다 10%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천억 불 시대가 열린다 되겠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거 거의 걱정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 자체는 밸류가 굉장히 싸다고 그랬었죠. 굉장히 싸다. 그 밸류에서 차지하는 쪽이 대부분 어디냐? 실적을 내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쪽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얼마큼 키우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겠지만 이쪽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 8월 달에 실적 전망이 하향되다 보니까 바로 시장은 무너집니다. 왜? 성장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실적의 증가가 안 나온다고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피크아웃 논란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반도체란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자동차, 선박, 철강 이쪽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다 잘 나와요. 수출 규모가 나머지 거 합치면 반도체 훨씬 위로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부각이 된 쪽이 바이오헬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부각이 된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도 부각이 좀 되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15대 주요 품목별로 얘기할 때 수출의 증가는 다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무역 전체 규모가 8위, 수출 규모가 7위라는 완전 선진국이죠. 그만큼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정말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줄 거니까.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 실적이 너무 좋은데 정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싸냐? 안 싸요. 저는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실적이 너무나 저평가인데 속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 비쌉니다. 비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누가 뭐래든 간에 국내 부동의 시총 1, 2 종목이고 그리고 실적 역시도 굉장히 크죠. 작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40조를 만들어주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확정치는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9조 5천억 만들어주죠. 퍼로 보니까 12%, 8%. 시장이 현재 10%가 조금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비싸냐? 비싸다 절대 얘기 못합니다. 겨우 12%? 국내 1위, 수출 1위,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이 회사가 겨우 12%? 너무 싸죠. 왜 평가를 그렇게밖에 안 해주나? 이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하이닉스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하이닉스가 9만 원대로 왔었을 때 그때 퍼가 7%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가파르게 올라온 것이 사실 그 부분인 거죠. 네이버는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 제트홀딩스가 합병을 하면서 회계상으로 순이익이 크게 계산이 된 케이스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이거 어저께 기준인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니까 실적
순이익,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은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높죠. 근데 밸류를 보니까 132%예요. 괜찮아요. 캣박 계속 증설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으니까 알겠다라고 하겠게요. 카카오가 오늘도 좀 많이 빠지는데 카카오가 퍼로 따지면 40%.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자회사들이 상장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상장을 했죠. 그 상장하면서 결국 지주사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시켜요. 약간 안 맞죠. 최근 들어서 지주사와 물적 분할하거나 자회사가 동시 상장할 경우는 할인율을 더 적용해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본 틀이었는데 목표 주가 상향시켰어요. 약간 안 맞아요. 아직까지 카카오톡이 국내 1위니까 그렇다 치죠. LG화학 2차 전지 소재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상장하자마자 따상따상상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죠. 과연 그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보니까 퍼가 8.4%. 너무 싸네요. 자산 가치도 0.78배밖에 안 돼요. 매출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기업입니다. 기아, 당연히 매출은 높죠. 퍼가 7%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시장보다 싸지? 해외 증시에서는 포드라든지 전기차 빼고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쪽도 신고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건 약간 의아한 부분이죠. 카카오뱅크 상장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제 보통 이제 이자 마진, 예대 마진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것보다 순이익 갖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제 요 근래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어제 기준으로 100%가 넘죠. 세트리온 성장주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고 기술 좋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매출에 정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비싼 평가를 받을 수 있냐?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빠집니다. 포스코 싸죠. 매출도 규모도 크고 이익 규모도 크고 퍼가 3%대 이거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오히려 시장이 3천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2천에서 왔다 갔다를 박스권 장세일 때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박하게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5%, 6% 정도는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든지 밸류적인 지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왜? 피크아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싼 거는 너무 싼데 그러면 비싼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뭘 따지냐면 매출의 증가가 나오느냐 이걸 따집니다. 왜 매출의 증가가 나오느냐?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아직까지 이익은 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매출의 증가를 보여줘야 된다. 또는 기술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것을 보여줘야 된다가 성장주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의 하나입니다. 근데 매출이 너무 작은데 고평가가 확연하게 나타난 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카카오페이죠. 한때는 시가총액 8위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출이 4,500억이에요. 올해 기준. 순이익이 21억입니다. 어저께까지 많이 빠졌는데 퍼로 따지니까 6,800%? 이 정도 되네요. 자산 가치 따지면 130배니까 어차피 성장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이 어떤 쪽이냐 부분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큼 나타나냐 이거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공모시장이 지금 사실 너무 과하게 평가를 받는데 보통 예전에는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을 할 때 기간의 수요부터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긴 하는데 비교 대상군을 딱 정해서 하는데 비교 대상군이 너무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비싼 쪽을 자꾸 비교 대상군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가 자체가 높은데 이 공모가 자체가 열풍이 부니까 시작하자마자 우선 따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더블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비싸게 평가를 받아서 상장한 회사가 시가총액 50위 아래 3개월 동안 머문다가 될 경우는 기계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편입이 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시가총액 순만큼 비중을 덜어내서 이쪽에 채워버립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왜? 연기금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개인과 일부 기관만 움직이는 시장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그램이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출이라도 높은데 이익이 작다 하더라도 매출이라도 높으면은 시장에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새롭게 앞으로 매출이 높은 만큼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면 실적 역시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전체 지수, 전체 실적이 높은데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니까 올라갈 수 있어 안 빠질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딱 보게 되면은 빨간색을 표시한 때는 딱 20%이 정도가 아니라 30%, 40%, 100% 이렇게 올라온 성장주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실적 이익을 엄청나게 냈는데 그게 국내 증시가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더라도 너무나 싼 저평가인데 속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닌 거죠. 시총 최상위에 올라있는 종목군들이 싼 쪽은 굉장히 싸지만 비싼 쪽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국내 증시 자체가 10%라고 할 때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저평가라 얘기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딱 나온 것이 자동차, 철강, 금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산업들이고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이 없다라고 실적만 갖고 평가했던 기업들이고 다 그 대상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평가 자체가 시장은 다들 그러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가상자산이 생겼고 앞으로 세상은 또 발전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는데 왜 증시 자체가 평가하는 방법이 성장주는 괜찮아. 실적이 더뎌도 실적이 안 나와도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더 해주는 거고 반대된 쪽은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자리에서 놀겠습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이윤의 극대화인데 계속 같은 자산 맴돌면은 이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뭡니까? 신규 투자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메모리 쪽을 집중적으로 더 육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롭게 로봇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시장에서 작은 종목군 새롭게 신규 진출한다는 쪽은 평가를 새로운 성장 능력 인정을 해주고 기존에 했던 구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 굉장히 불합리한 이중잣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에서 개인과 일부 기관밖에 없었고 새로운 IP 종목이 상장하게 될 경우 기계적인 매매로만 이어졌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실적이 너무나 좋고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디커플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어제와 오늘 굉장히 성장률 많이 빠지고 이 흐름 역시도 당연한 흐름인 겁니다. 뭐든 과하면 안 좋아요. 적당히 과해야지 그 다음번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은 조정 역시도 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왜 2022년 시장이 메인 갭이 스타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법입니다. 뭐 미국에서 어저께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이제 통화 긴축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소를 한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주가 난리가 납니다. 왜? 또 하나의 오류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오래 겪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유동성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풀던 돈을 서서히 줄이는 거죠. 서서히. 지금 무슨 얘기냐?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계속 푸는 겁니다. 그게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첫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자체적인 문제였고 이게 유럽까지도 확대가 되니까 그 당시 2008년도까지 어디 증시? 신흥국 중국 증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퍼진 돈이 대부분 이머징 마켓,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유동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흥국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 이후 시장에서 무너지고 올라오는 지난 10년간은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빵이라고 얘기하는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죠. 가상 자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돈이 풀렸을 때 신흥국으로 들어왔냐? 안 들어오죠. 왜? 사람들은 그 전에 강세 뛰던 쪽에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미국 내에서 대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가상 자산과 유럽 이 정도까지만. 신흥국에 들어온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럼 왜 미증시가 갑자기 가파르게 하락했느냐? 이 부분인데 테이퍼링의 속도가 다른 거죠. 예전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푸는 게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을 줄이는 거, 서서히 푸는 거를 완전히 빨리 끝내버리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하겠다 해버리니까 여기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즉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하고 그리고 아예 회수하겠다 되는 거죠. 그 이 돈이 들어간 데가 다 어디죠? 성장과 가상 자산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심해서 하락이 나온 거고 그리고 성장주들의 급락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디커플링 왔었죠. 디커플링 왔는데 미증시를 추종하면서 성장이면 돼라고 왔던 쪽은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최근 2022년 들어오자마자 매수한 쪽과 매도한 쪽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봐야 될 업종 1순위가 철강부터 해서 산업재, 자동차 이런 쪽 1순위. 그 다음에가 음식료라든지 내수유통이라든지 지주회사 이렇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철강을 보면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철강주도 잘 움직이죠. 왜? 밸류 자체를 딱 볼 때 밸류가 너무 싸죠. 밸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려하는 제외하고는 3%, 4%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피크아웃이야.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수출을 안 하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죠. 생산 자체도 줄이고 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답니다. 내년 올해 실적이 조금 위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싸다는 거죠. 3%대.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안 하냐? 합니다.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산 사업도 하고 수소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수소 사업을 하고 그 외적인 사업을 하고 늘려가고 있죠. 동국제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늘리진 않는데 전방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철강이 필요한 데가 어디죠?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이죠. 주로. 그러니까 조선 건설 쪽이 너무 전망성 있고 자동차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방 사업이 너무 좋은데 산업 자체가 호황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려한 같은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도 빠지지 않고 모멘텀 받은 케이스고 사업ST라든지 대한제가, 풍사 이런 데는 신규 사업 진출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캐파를 확장하는 이것도 성장입니다. 이런 쪽 하는데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싼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싼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싼 거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철강 자체가 지금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이.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한다가 됩니다. 근데 철강 업종은 굴뚝 산업이야.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철강 업종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의 고가를 아예 가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박스권 여기서 노는 겁니다.
실적이나 주가는 너무나 싸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라인들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재평가를 받아줄 거니까. 그 재평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업종 지수를 볼 때도 우선은 22%, 60%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시장이 그동안 재평가 안 해줬는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재평가 해줄게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장에서 맏형격인 포스코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솔직히 나 너무 억울하다. 회사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성장 동력이 준비되어 있고 너들이 너무나 좋다 하는 2차전지 소재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 엄청나게 발전할 거나 수소도 준비하고 있고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라는데 우리 리튬 광산에서 이제 채굴도 할 거고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평가 안 해줘? 평가 안 해줘? 알았어. 우리 지주회사로 갈 거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단순하게 지주회사로 바뀐다. 그리고 철강회사에서 철강은 어떻게 한다? 100% 자회사로 상장 안 하겠다 한다. 이게 미국의 구글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글은 잘 알지만 구글은 상장이 되지 않죠. 알파벳이 상장된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할인받을 거냐? 기존의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할인을 했으니까. 할인할 거면 해봐. 할인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더 싸다는 게 보여질 거니까.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밑에 깔려 있는데 새로운 성장동이 부과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포스코 이만큼 우리 준비되어 있고 2차 전지 소재, 리튬, 수소, 에너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평가 다시 해봐. 시장에 던진 겁니다. 평가 받아달라고 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주주 할인 정책도 이렇게 필 거야. 앞으로 절대 철강 100%에서 상장 안 할 거고 그 외적으로도 그 외적인 수소, 니켈 이런 중요 사업들도 친환 분석 안 할 거고 이걸 아예 정관에다가 반영할 거고 거기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사주 전체 물량의 13% 갖고 있는데 이것도 소각해가지고 주주도 할인도 해줄 거고 배당도 매년 최소 10,000원 이상 해줄 거야. 평가 다시 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항상 이 평가 받는 거 못 참겠다 나타난 거죠. 이게 잘 나온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오늘 뭐 철강 쪽에서 강세 띈 게 단순히 자사주가 올라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포스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포스코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내년도 올해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률도 많은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계속 1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단 자리를 올해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내려와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기로 본다 37만 원 봐야 됩니다. 중기로 본다 47만 원 봐야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 57만 원을 보고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런 업종들을 재평가 받을 업종들을 해야 됩니다. 왜? 기존에 있던 사업 실적은 좋고 새로운 성장도를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실적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2022년도에 메인갭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끝났네요. 천천히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늘 부족하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과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